김영석 교수님을 모십니다. 네, 우리 사회의 어른이고 대한민국의 어른이십니다.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40대 초반에 미국에 좀 머물렀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인생은 60부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60이면 회갑이 돼서 인생이 끝나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 아마 다시 출발을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20년 지나니까 제가 이제 60대가 됐습니다. 일본에 좀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들은 저의 인생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저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 가만 들어보니까요. 사람이 60쯤 되게 되면 가정에서는 아들, 딸들 다 독립해 나가니까 가정에서 해방됩니다. 또 남자들도 60이 넘으면 대부분 이제 직장에서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에 이르러 다시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 이제 60대가 되는데요. 그때 이전 내 인생은 끝났다 하고 포기해버리고 말면 제 인생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60을 맞이하면서 재출발하는 사람들은 70대, 80대까지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 수 있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럼 그 60대쯤 되게 되면 무엇을 해서 재출발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사람도 누구나 좀 문화 수준이 높고 그러니까요. 첫째는 의관이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공부를 다시 시작해라 그 얘기입니다. 물론 공부를 과거에 했던 사람들은 계속 하겠지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고 또 내가 뭐 얼마나 학문을 한다 하는 것보다도 정신적 양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꼭 해라. 무슨 공부든지 시작해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의 얽매여서 또 직장 때문에 과거에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60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취미 활동을 시작해라. 그러면 제 인생을 20, 30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아마 그 사람들도 그 60이 돼서 취미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의 성공률이 과거에 전공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다 그래요. 또 행복하게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시내 어디 좀 나갔습니다. 강연 때문에 갔는데요. 대부분 이제 70대 후반 분들이 모이는데요. 거기 우리 미국 여자의 할머니의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 할머니는 90이 돼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1살까지 그림을 그렸는데 그 10여 년 동안 그린 그림 가운데 몇 편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근데 나도 봤는데요. 저 101살의 마지막 그림까지 그렸는데 풍경화입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말이죠. 확실히 그건 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봄에는 저 경상도 양산에 갔는데요. 가연하면서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가 왔어요. 오더니 선생님 저 제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명함을 주는데 동양화 무슨 연구소 소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교는 미술대학이 없는데 그림을 그리세요. 그랬더니 예 그림이다. 제가 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쭉 살다가 62세 이제 공직은 끝내고 이제 남은 인생은 뭐 할까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술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아주 끝까지 반대해서 못 갔다고 하죠. 그래서 그림이나 그리기 시작하자 하고 시작했는데 역시 소질에 맞고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말이죠. 그래 몇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많이 모이니까 이제는 본업이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한 10년 동안 했는데요. 이제 한 10년 더 할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 역시 그 사람도 대학에 있을 때는 경제학으로 해서 60까지 살았는데 남은 인생은 그림으로 사니까 아마 더 행복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 취미 활동을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는 그 일본 사람들의 생각보다 비슷하니까요. 공감이 갈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세 번째 하는 얘기가 재미있는데요. 60이 됐다고 해서 절대로 놀지 말라는 겁니다. 일을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그걸로 인생이 끝난다고 하죠. 수입이 있다 없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무조건 나를 위해서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일해라 그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회 봉사 활동이 많이 있으니까요. 봉사 활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꼭 일해라 그렇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이기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에 이따금 가는데요. 그 주부들이 무료로 와서 봉사합니다. 일주일에 이제 며칠 동안 몇 시간씩 봉사하는데 가만 보면요. 그 봉사 안 하고 집에서 노는 주부들보다는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합니다. 건강하고요. 보람 있고요. 또 친구도 많이 생기고요. 사회적으로 아주 젊어집니다. 그래서 꼭 일해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 정규직, 비정규직 뭐 그런 걸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체 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정규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니까요. 시간제로 일하니까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남으면 가서 일하고 그럽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갔는데요. 우리 남산에 보성여자중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교장으로 계시던 분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나이가 좀 있고요. 토요일 낮에 이제 점심을 같이 먹고 한국 분들이 쭉 모여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데 그분이 옆에 오더니 선생님 모시고 좀 더 앉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일하러 갈 시간이 돼서 먼저 가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일 하세요? 또 연금으로 다 살 수 있는데 일하세요. 그랬더니 미국 와서 가만 보니까 노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노는 사람 내 인생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아내하고 의논해서 일주일에 나흘 동안 3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일가자 하는데 용어가 서툴기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못하고 호텔을 하고 병원에 가서 일주일에 나흘 동안 3시간씩 일한다 그래요. 근데 그 한 시간에 얼마 되는 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걸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 2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유럽 브라파 여행 가고 교회 장로니까 성지순례 가려고 지금 계획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일 안 하는 사람보다는 일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래도 이제 그 편안히 노는 사람이 팔자가 좋다고 그랬는데 이젠 그건 없어졌고요. 반드시 일해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60대 이제 일본 서점 느끼고요. 또 한 20년 지나니까 이제 저 자신이 80이 넘게 됐습니다. 내 친구 가운데 안병 선생, 김태균 선생 다 우리 철학계 1세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나이도 다 같고요. 활동 분야도 비슷하고 전공 분야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 아주 가깝게 한 50년 동안 서로 우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국회의사당에서 좀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국회 무슨 일인데 두 친구가 초대를 받아서 왔어요. 그래 우리 셋이서 아주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가서 맡았던 일 다 끝내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어떻게 얘기가 나왔어요. 80 넘도록 이렇게 쭉 살아봤는데 계란에는 노른자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 구실을 하는데 80 넘도록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계란에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알차고 보람이 있었던 나이가 있기는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쯤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50대에는 일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일꾼이지 인간적으로는 좀 성숙하지 못했고 60쯤 되니까 제일 뚜렷한 게 뭐니 내가 나를 믿게 되더라 말이죠. 내가 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전엔 여러 가지 면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자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날 믿는다고 하는 나이는 참 소중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60이 넘으니까 사회인으로서 이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60이 넘으니까 사회인으로 좀 자신이 생기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항상 그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았는데 그 인생관이나 가치관의 문제를 이렇게 설정해 보면 60이 넘으니까 이제는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사회인으로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하는 것은 60부터다 그 얘기입니다. 공자님도 60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나이는 정말 한 인간으로서 이제 성숙된 나이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15년 동안 75세가 될 때까지는 그래도 성장하더라. 지식도 올라가고요. 사회에 대한 그 식견도 올라가고요. 나 자신의 인격이 성장하고 있다 하는 걸 한 15년, 75세까지는 자신이 있더란 말이죠. 아마 그건 그럴 거예요. 우리 김태길 선생님 한국인의 가치관이라고 한 그 저서가 좋은 책인데요. 그 76세에 나왔습니다. 나도 이제 철학에 대한 책은 대체 70대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5세까지는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75세까지 성장했는데 그 이제 얼마나 연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얼마나 연장하느냐 하는데 주변에 뭐 이 친구 저 친구 얘기를 다 종합해 보니까 노력한 사람들은 80대 후반까지는 연장하더라 말이죠. 우리 김수환 추기경도 87세에 돌아가셨는데 86세까지는 뭐 쭉 일했습니다. 김대길 교수는 89세에 돌아가시는데요. 마지막 한 반년 동안만 이제 가정과 병원에서 보내고 세상 떠났지
그 전까지는 뭐 꾸준히 일한 셈입니다. 현승정 총리는 지금 나보다 한 살이니까요. 해는 우리 나이는 99세인데 3, 4년 전까지도 뭐 이제 사회에서 고문 같은 일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80대 후반까지는 다 되더라. 안명 선생이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니까 92세 때입니다. 그때는 병중인데 이제 KBS에서 가서 이제 녹화해가지고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0에서 75세까지는 내가 나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고 노력하게 되면 그것이 한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다.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말한 제 인생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제 그런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걸 공감해 주느냐 이제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쭉 정리해 놓고 보면요, 다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75, 6세쯤 됐을 때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번에 영문과의 어느 후배 교수가 해갑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같은 영문과의 선배인 교수가 하는 말이죠. 그 친구가 철도 안 되는데 해갑부터 되네. 그래요. 그 누구 얘기건 자기 얘기거든요. 해갑은 되는데 철은 안 들었댔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철도 안 되는데 해갑부터 됐네. 그래요. 그 보면 60은 철드는 나일 것 같아요. 또 75세도 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연세대학교 정석회 교수님이 이제 선배신데요. 92세, 3세쯤 아마 됐을 때예요. 내가 모시고 이제 어디 가게 됐습니다. 한 30분 동안 차를 타고 쭉 가니까 심심하시니까요. 날쓱 보시더니 가만히 김 교수가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래요. 그래서 76세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끄떡끄떡 하더니 한참 따지는 말이죠. 좋은 나이올시다. 좋은 나이올시다. 나도 그런 나이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65세에서 70세까지가 가장 좋은 나이였다 하는 것은 경험해 보면 공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이가 가장 이제 소중한데요.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무엇인가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이제 누구나 다 해보게 되는데요. 교육은 교육입니다. 내가 나를 이제 교육하는 이제 교육인데요. 우리가 이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를 너무 이제 가볍게 보는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1950년대, 60년대에는 필리핀의 아마 국민소득이 70달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거의 너무 부러워서요. 우리도 국민소득이 70달러만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필리핀은 지금 올라가다 머물러 버렸고요. 우리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왜 한국은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가 하고 물으면요. 필리핀이 국민교육과 성의교육이 없었습니다. 교육이 올라가는 것만큼 올라갑니다. 그것은 국민 수준만큼 올라가지 국민 수준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국민 수준이라고 하는 게 교육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나이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 60대를 맞이하는 분들 또 맞이한 분들이 제 인생을 내가 키워간다 하는 것은 그건 애국심입니다. 바로 그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안 올라가면 또 국가 국민적인 성장이 이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60이 넘게 되면요, 학교 교육도 다 끝나고요, 또 직장이나 뭐 사회에서도 내가 키워주는 건 다 끝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를 키워야 합니다.
내가 나를 키워가는 책임밖에는 이제 없습니다. 그럼 그 책임은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그저 쉽게 말하면요,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같이 내가 나를 키워야 한다. 아마 그렇게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흘러가고 이제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자랍니다. 흘러가는 물인데 뭐 안 줘도 괜찮지 하고 안 주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식도 얻어야 하고요. 사회에 대한 관심도 높여가야 하고요.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인간관계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많이 인간관계도 배우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를 키워가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는 전 그런 문제가 좀 자꾸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요. 잘못 생각하게 되면요, 콩나물에 물을 주어서 흘러보내는 것보다는 물그릇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서 거기에 콩나물을 담가 놓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콩나물이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 이렇게 긴 세월 이렇게 사회를 쭉 보게 되면요, 우리 사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집니다. 떠놓은 물에다가 그냥 잠겨 있으면 잘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이게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공감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와서 특별히 이제 느낀데요. 우리 정치 사회에서 일본도 겪었고 뭐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겪었고 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이 공산주의 문화를 한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많이 받아들였는데 이 공산주의 철학에 매우 얽매인 사람들, 그걸 절대라고 믿는 사람들은 170년 전에 마르크스의 사상과 경제관과 정치를 그 공식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17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르는데 그 변한 걸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 그것만 하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진보라고 그럴 때 그건 진보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보보다는 후퇴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진보라고 하는 말은 자기네들이 쓰지만은 우리는 진보라고 보지 않고 그건 뭐 일부 어떻게 말하면 좌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연세대학교에 나하고 같은 연대 이제 교수 한 분 있었는데 그 교수 아들이니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아주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상하다고 하죠. 나는 상식적으로 봐도 그건 다 끝났는데 아직도 우리 아들에는 그걸 그대로 믿고 있다고 말이죠. 그럽니다. 그 지금 이제 그렇게 그 운동 학생들 또 이제 뭐 학생 현병들이죠. 그 학생들이 지금 자라서 이제 60, 70대가 되니까요. 우리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꼭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꼭 가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 그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절대라고 믿으면요. 성장이 뒤집니다. 당장 이제 우리가 보는 것 가운데 하는 명관이 일본은 우리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좌파 사상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뭐 우리 학생 때는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가보면요. 좌파 학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없습니다. 후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러시아가 왜 저렇게 후진 국가가 됐는가, 역시 그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북한 하나밖에는 정치적으로 유지되는 데가 없는데요. 그래도 그 사상을 그 순서대로 밟으려고 할 때 정치 역사가 후퇴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걱정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더 걱정스러운 건 이제 미안합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나도 교회 다니지만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근본주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장을 못합니다. 걱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미안하지만 제일 큰 나라 가운데 후진 국가는 인도입니다. 근데 뭐 우리 올림픽 같은 거 해봐도 그렇잖아요. 그 큰 나라인데 네덜란드나 우리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몇 개씩 따는데 인도 선수가 금메달 땄다는 얘기 거의 없거든요. 그 문화 전체가 그렇게 낮습니다.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이 인도 사람들이 평균에서 미국 사람들만큼 잘 살려고 하면 180년은 걸릴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후진성이 어디 있냐면 인도의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교적 가치관을 벗어나지 않으면요 선진국가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많이 보는 이슬람교가 그렇습니다. 그 이슬람의 근본주의 신앙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그 사회는 오랫동안 불행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불교가 있고요, 개신교, 뭐 천주교 앞에서 이제 기독교가 있고 그런데 그 쉽게 말하면요, 저도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이 기독교 대학인데 그 학생들 가만 보면 교회 열심히 나가는 애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교회 갑니다. 가면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우산같이 돼 있는데요. 그거 넘어서지 못합니다. 성당에 가는 사람도 신부님들이 강론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관과 인생관이 그거는 끝납니다. 근데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는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라파에 가게 되면요 교회가 다 문 닫습니다. 화랑이 같은 나라는요 암스테르담의 국가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는데요 벌써 문 닫은 지 5년 됐습니다. 시설이 크니까요 도서관을 떼주고요 세미나실도 주고 다 문 닫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문 닫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회는 문을 닫았어도요 기독교 정신은 살아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우리 이제 기독교 교회는 살아있는데요 기독교 정신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물어들 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냐? 그러면 나도 중학교 4학년 될 때쯤까지는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듣든지 목사님 설교가 꼭 같습니다.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건 미관이 독서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사상가에 대해서 저는 왜 학문은 철학입니다만은 유명한 신학자라든지 성서학자라든지 기독교 역사에 대한 책이라든지 이거니까 미안합니다만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제가 강의해 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바로 어제도요 우리 기독교 장로회 장로님들 모임에 가서 강의해 준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 장로님들인데요. 제가 솔직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때문에 더 성장 못하셨다고 말이죠. 역사도 바로 보지 못하고 말이죠. 성장 못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학자들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기독교 신앙을 근본주의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성장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의 뜻에 더 그렇습니다. 이 둘은요, 제가 뭐 정치에 대한 비판이나 종교에 대한 걱정을 한다 하는 것보다도 국가를 위해서는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족의 성장을 위해서는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문제로 이제 돌아가서요. 그러면 내가 나를 키워야 하겠는데 그 가장 일반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는가? 저는 내가 나를 키우는 것 가운데 제일 소중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독서하는 겁니다. 책을 읽는 겁니다. 이제 교회 말씀도 했습니다만 나는 우리 교회에 가보면요 독서를 권하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독서를 안 하는 장로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사회보다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대하지 못합니다만 뭐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뭐 정치 지도자들이 미국 가잖아요. 가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만나면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친구로서 얘기할 때 꼭 그 사람들이 한 가지 물어봅니다. 대학에 다닐 때 무슨 운동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미국의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대통령들은요,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선수입니다. 하나는 꼭 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 갔더니 미국 그 대통령이 처음 만나서 물어보기를 무슨 운동했냐고 그러니까 요투 했다길래요. 그러니까 난 뭐 했다고 말이에요. 건강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제 건강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못 갖고, 그러니까 미국 지도자들은 일할 때까지 다 건강하죠. 우린 일하면서도 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날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지는 뭔가 반드시 지도자는 독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끼리 만나면요, 무슨 책 읽냐고 말이죠. 누구의 경제학을 따르냐고 말이죠. 누구 민주주의에 대한 겁이냐. 그 없으면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거의 없습니다. 독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독서 문제를 읽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저 필요하다 그렇게만 느낀데요. 저는 정년퇴직하고서 얼마 동안 독서운동을 좀 했는데요. 저는 독서운동의 애국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지금 우리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죠. 인류가 이제 지구 위에 사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나라가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그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나라는 지금 5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햇볕 밑에 살지, 그 5나라가 없었으면요, 우리는 달밤에 살았을 거예요. 문화생활을 못했을 거예요. 그 5나라입니다. 거기에 역사적으로 보면요, 영국, 프랑스,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가 되는가 하고 다들 많이 생각했는데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따라올 걸로 알았습니다. 러시아가 그들 따라올 걸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선택하면서 100년 잃어버렸습니다. 80년 잃어버렸습니다. 그 러시아는 지금 문화적으로 보면 후진국가입니다. 여행한 내 후배 교수들 러시아들 많이 갔다 오는데요.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여행하다 러시아 가게 되면 후진국가라고 맞습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푸틴이 또 대통령 된다 하는 말인데요. 실질적으로 러시아 지금 야당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정치가 지금 뒤졌다고 합니다. 중국도 아직 괜찮아요. 공산당의 정당이 없거든요. 그건 정치 역사를 보게 되면 그건 후진국가거든요.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바로 이제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목적이요, 미국이 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입니다. 이 5나라 문화 가지고 지금 세계가 삽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5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인가 하고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데요. 여행을 해봐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5나라는요, 국민의 80% 이상이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입니다. 거의 5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게 국민의 80%가 독서를 했다고 하는 건 이제 밭을 만들어 주었다 그거죠. 땅을 갈아줬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나무도 자라고 곡식도 자라니까 문화가 자라는데요. 독서가 밭이 없으니까요, 성장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도 아마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그럴 거예요. 이탈리아가 먼저 있었고요. 스페인이 그 다음이요. 포르투갈이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영국인데 왜 나라들은 먼저 성장했는데도 떨어졌는가? 독서를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행해보세요. 여행해보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 다음에 여러분 스페인 그 마드리드 시청 앞에 가면요,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세르반테스의 동상인데요. 그 아주 스페인의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왜 그 동상이 세워졌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스페인어로 쓰여진 소설 작가 가운데 세르반테스 하나밖에 우리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자랑입니다.
근데 이제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가게 되면 그런 동상이 20개, 30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문화 수준이 다르습니다. 그게 독서의 혜택입니다. 또 여러분이 아메리카 가보세요. 여기 이제 캐나다가 있고요. 미국이 있고 멕시코가 있죠. 이 멕시코에서 시작해서 저 끝에 브라질까지 여행해 보면요. 독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년 지나도요. 그 나라의 문화적 혜택을 우리가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독서를 안 합니다. 아프리카와 인도는 뭐 문맹제가 많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우리 아시아는 어떤가 하는데 일본을 제외하고는 독서하는 나라가 사실 없습니다. 중국이 이제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공산주의 중국이 되면서 그만 중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택동의 문화혁명 했는데 이제 중국은 공산당 하나뿐이니까요. 모택동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지만 그 꼭지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시작이 됐으니까요. 지금도 어디 가든지 모택동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전부 모이고 하니 모택동 문화혁명 때 공산주의는 이미 끝났다 그럽니다. 이상하게 여기 와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인데요. 네, 나만 나면 그럽니다. 선생님 중국에 공산당은 있어도요. 공산주의자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공산당은 없는데 공산주의자들은 많이 있다 그래요. 벌써 대학원 처음 다니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제 조선족이 아니고요. 중화족이죠. 그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일찍 김일성 대학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얻어가지고 온 사람이 우리나라 중국 대사관에 문정관으로 와 있었어요. 한번 내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하다가 물어본 것 가운데 하나가 뭔고 하니 지금 중국에 너희 중공에 전통적인 공자 뭐 노자 이런 전통적인 사상이 하나 있고 모택동에 공산주의 문화가 있고 서구에서 들어오는 이제 서구 문화가 있고 이 셋이 지금 이제 섞여 있는데 한 50년쯤 지나게 되면 어느 거에 남을 것 같으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아주 쉽게 대답하는 게 뭔고 하니 전통이 남는다 그래요. 모택동이 남는다고 아니고요. 공자 맹자가 남는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 뭔고 하니 자기가 문화혁명을 느꼈기 때문에요. 다 보니까요. 그건 아니라고 말이죠. 근데 정치가 유지하려고 하니까 유진하지만은 이미 이제 독서하는 나는 아니죠. 나도 이제 중국 가게 되면 북경대학이나 상해 가면 뭐 유명한 대학 있잖아요. 청와대학 북경도 있건데요. 그 옆에 이제 서점에 쭉 가봅니다. 쭉 가보면요. 읽을 책이 없어요. 인문학으로는 읽을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없는 거죠. 그 이제 우리는 어떤가 하는 이제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우리는 어떤가 하는데요. 우리도 사실 후진 사회이기 때문에 독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 전체가 언제부터 독서하기 시작했는가 역사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는 거 아니 늦게 시작했지만은 천원 이광수, 최남선 그때부터 독서했습니다. 신문도 다 그때 나오고요. 월간지도 다 그때 나오고요. 그때 독서했는데 왜 그 독서가 그때 시작이 됐는가? 그때 이제 우리가 일본에 가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일본 대학은 우리하고 다르니까요.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 배워온 겁니다. 이게 내가 교수이시면서 참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내가 일본서 대학 다닐 때는요. 교수님의 강의를 하나 들으려고 하게 되면 그 교수가 지명해 주는 책을 3권 내지 4권을 이해했거든요. 교수의 강의는 얼마 안 되고요. 그거에 뒷받침해야 이제 그 강의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 강의만 먹는 걸로 끝나니까요. 애국 가면 이게 공부를 못하죠. 자꾸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제 일본 영향을 받아서 독서를 했고요. 해방된 다음에 이제 우리 후배들이 미국이나 구라파 가서 대학을 다니고 보니까 독서하는 풍토가 생긴 겁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한국 안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은 독서 풍토에 아직 없습니다. 독서가 얼마나 이제 생활화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갔다 온 사람보다는 한국 사회에 나오니까 아직 독서가 못 자랐습니다. 거의 한 절반쯤은 자랐습니다. 한 절반쯤은 자랐는데요. 이거 이제 더 올라가면 우리도 선진국가가 되고요. 더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도로 내려올까봐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우리뿐입니다. 그래서 일본 다음에 한국이 문화국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 60대 후반 사람들이 얼마나 독서를 해주느냐 정신적으로 성장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는 좀 가져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저희 인생을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이제 우리들의 이제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요, 선진국가와 후진국가 사이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보면요, 선진국가의 국민들과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나라 걱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 우리 직장, 그 다음에 그 순서입니다. 근데 후진 국가에 가게 되면 그게 아닙니다. 나와 내 가정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직장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국가와 민족을 걱정하는 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새 우리 정치 문제도 많이 보는데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애국심에서 하는 건가 정권 욕심에서 하는 건가 하고 되면 아직은 정권 욕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구실을 못하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무관이 사회적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그렇게 복잡한 것보다도 이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경험해 온 말씀 하나 드리죠. 난 이제 평양북은 시골에서 자랐고요. 우리 마을에서는 내가 제일 처음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땐 중학생도 이렇게 드물던 때입니다. 우리 시골에서 이제 평양에 학교 입학 시험을 보고서요. 합격이 됐나 안 됐나 20일 걸어가서 보니까 합격이 됐대요. 또 20일 걸어와서 아버지 보고서 나 합격이 됐더라고. 그래서요. 근데 지금 뭐 중학교 1학년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때 또 중학교 1학년은요, 그것도 남들이 어른으로 봐줬다고요. 중학생은 중학생이 됐다 하니까 말이죠. 하여튼 우리 지금하고 좀 다른 세대긴 다른 세대입니다. 그래 합격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인가 우리 아버지가 한번 조용히 늦은 중학생이 됐으니까 내가 이 얘기 하나 해야겠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가 했더니 하신 말씀입니다. 너 이제부터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쭉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커지질 못한다. 꼭 같은 사람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만큼 커져서 직장의 주인이 되고 지역사회 지도자만큼 큰단다. 그 대신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의 지도자만큼 커질 수 있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못 받으셨고요. 거의 교회에서 쭉 성장하셨기 때문에 거의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우리 그 부분에 이제 고당 정만식 선생님도 계셨고요. 도산 함창호 선생님도 계셨고요. 그 애국지사들이 그 부분에 많이 나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어린 아들에게 이제 너도 좀 나라 위해서 살아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셨겠죠. 난 그 얘기는 그때 그저 들어버리고요. 오래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가지고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가 돼서 가보니까요. 교수님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가요. 대학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대학이 나를 얼마나 도와줄래나? 그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본급 올라가면 좋죠. 보너스 받으면 좋죠. 그래도 우리 학생들 가운데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고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겠네요. 그건 없어요. 그저 무조건 내가 많이 받은 값도 지워 좀 더 좋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65세 정년퇴직을 한 교수님들은요, 정년퇴직하고 나면 대학이 잊어버려요. 대학 그 사람도 잊어버려요. 또 사회 가보면 갈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비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교수 가운데 학교를 위해서 정성을 하고 희생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요. 또 교수답게 학문을 열심히 했던 사람은요, 정년퇴직을 쭉 하게 되면요, 연세대학교와 더불어 남아요. 명예롭게도 남고요, 보람있게도 남고요. 사회 나와도요, 연세대학교 뭐 총장을 지났다든지 학장 지났다든지 연세대학교 어느 학과에 무슨 교수라는 거 학문적인 업적이 남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교수 생활을 오래 해보면요, 그 두 부류에는 속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요, 항상 사회와 나라 걱정을 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 만나면 항상 이제 나라 걱정, 사회 걱정하는 교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들은요,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도요, 사회에서 다 일해요. 내가 아는 내 친구들 죽을 때까지 일해요. 왜냐하면 그 관심의 대상이 나라와 민족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까 내가 얘기한 내 친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50년 동안 제 우정을 가지고 쭉 살아보면요, 60이 될 때까지는 학문하는 걱정하고 교육, 행정의 교육 정책에 대한 그 걱정하고 많이 해요. 60이 넘고 나니까 이번 또 달라져서 민족과 국가, 사회 걱정을 항상 많이 해요. 뭐 그 사람들 밖에 나가 일은 안 하지만요, 걱정은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친구들 가만 보게 되면요,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전부 사회에서 일해요. 뭐 거의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관심의 대상이 거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내 친구인 그 김태길 교수도요, 마지막 다 하고는 아마 그 선조부터 물려받던 뭐 야산 비슷한 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팔아서 돈이 좀 되니까요, 그걸 문화사업에다 다 지금 해서 일하고 있거든요. 안병옥 선생도 거기서 나 만나기만 하면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는 탈북한 사람들인데 그때 우리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대한민국을 품 안에 안아주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쯤 세계 어디 가서 떠돌이 생활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남보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항상 그 걱정해요. 그러니까 그 걱정하는 동안 또 일해요. 안병옥 선생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만, 나 만나더니 그래요. 대학을 떠나게 되면 이제 가정 생활비가 어떡하나 하고 나도 걱정했는데, 그래도 사회에 나와서 일이 많으니까 나는 수입은 학교 시점에 좀 높아졌어. 그래서 내 안에도 돈 그렇게 많이 생길 줄 알았으면 일찌감치 학교 그만두고 돈이나 벌 걸 그랬다고 그런다고 하죠. 그래요. 일의 대가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좀 더 오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얼마 전에 미국에 내 딸이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더니 아버지 아들들도 다 정년퇴직하고요, 사위들도 다 정년퇴직하고 아버지만 정년퇴직 안 하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 몇 달 전에만 해도 뭐 아들 딸들하고 뭐 식당에 가서 뭐 점심을 먹든지 하면요, 응당 저희들이 내대요. 아들 딸들 내대. 근데 요새는요, 점심 먹고 나오게 되면 아버지가 내신대요. 가만 보니까 요새는 내 수입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요. 사회가 정직해요. 걱정해주는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있고 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이제 60이 넘으면요, 우정이 있다는 거, 함께 일할 친구가 있다는 게 참 행복해요. 가정은 그다음에 이제 다 아들, 딸들 독립하고 그러니까요, 함께 일할 친구가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난 우리 세 사람이 있었다니까 또 사회도 인정해 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마무리해 드리죠. 한번 안병욱 선생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더니 김세월이 오랫동안 스위스에서 함께 일하고 사회에서 다 우리 스위스를 다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봐주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운 시간은 가져본 일이 없네. 스위스에 함께 만난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더 세월이 가기 전에 1년에 한 두세 번은 만나자고 그날은 같이 차도 마시고 점심도 같이 먹고 좀 우리도 좀 즐거운 시간 가져보자고 그래요. 나도 그 생각이 있다고 내 김태길 선생한테 전화 걸게 전화 걸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김태길 선생도 그러자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한참 있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그것들이 한 가지 생각은 하고 또 다른 생각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요? 또 다른 생각이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가 늙은 줄 몰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 곧 갈 사람으로 알아. 갈 사람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열심히 일하다가 누가 먼저 갔다 하게 되면 그랬구나 하면서 참을 만한데 이제 또 잔뜩 저울 쌓다가 누구 가는 사람이야 모르지 남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은 안 해. 난 그게 더 무섭다. 그래요. 하더니 마지막에 누가 남지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 남은 사람한테 어디 가려고 그래. 난 그 반대야. 그래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또 그렇대요. 그래서 그럼 그만두자. 원래 안 만나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안 선생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김생 바쁘지 않으면 우리 좀 전화를 하고 얘기할까. 그래서 그래야죠. 그랬는데 큰 얘기 좀 오래 할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글쎄 뭐부터 꺼낼까. 그래서 나여서 며칠 동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쭉 해보는데 이게 내 예감이야. 내 예감인데 암만 해도 김생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요. 그 내가 왜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건강이 아니고 그저 선수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니까 혼자 남을 것 같아서 김태길 선생하고 이런 얘기 다 못하고 보내고 나니까 좀 허전해서 그래 우리끼리라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 걸었다고 그래요. 그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저 그 얘기야. 덜 얘기하니까 그저 그 얘기고 그저 혼자 남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누가 남든지 혼자 남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특별한 얘기 없이 안선이 전화 걸고 당신이 끊대요. 그래 나 혼자 가만 생각해 봤어요. 저 안선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김태길 선생하고 이렇게 다근한 가까운 시간들 못 가지고 보내니까 너무 섭섭해. 그래서 우리 둘이라도 좀 이런 얘기를 해봤으면 했구나. 그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맹관이 김대중 환자 남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 누구 하나 남게 되는 거 어떡하냐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항상 하는 그분 하는 얘기가 맹관이 김생 나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남겨놓은 좀 다 마무리해줘.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꺼내고 아마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두 분이 나가고 나 혼자 남았는데요. 지금 이제 지방에 가든지 어디 가게 되면요. 다 나한테 와서 안병생 참 고마운 분이었다고 말이죠. 나이 드니까 알겠다고 말이죠. 근데 거기에 깔려있는 게 민구안이 항상 자기네들한테 얘기할 때 나라 걱정했거든요. 그게 남은 거야. 교수를 강의한 건 누구나 다 남기는 건데 마지막 목적은 민구안이 대한민국이 좀 더 훌륭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또 김태길 선생 제자들 나한테 오게 되면 또 마찬가지야. 그분도 이제 항상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되면 이게 그 지도자의 가치관이 없다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몇 해 동안 이제 한국인의 가치관도 무엇이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살아보면요. 지금 이렇게 정리해보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요. 남는 것 같아도 남는 거 없어요. 뭐 돈도 벌어보고요. 뭐 출세도 해보고요. 뭐 다 그래도요. 마지막 가서는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남는 거 없어요. 같은 사람도요. 나라를 걱정했던 일은 남아요. 네. 요새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분이 남겨놓은 것 가운데 남은 건 뭔가 하면 나라 걱정할 때 남은 거예요. 정권 걱정할 때는 남는 게 없어요. 유신헌법 이후에는 나라를 또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었거든요. 우리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건 남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 이렇게 함께 하는 거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건 행복하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한 건 남아요. 그게 남아서 이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래요. 나보고 만약에 누가 물기를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에 한국을 보고 있을 정도가 됐는데 그 조력이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민관이 3.1운동 때 시작했어요. 그 3.1운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3.1운동 이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을 위해 살았어요. 나와 내 집안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3.1운동을 겪고 나면서 국가가 먼저다. 네, 민족이 먼저지. 가정에는 나는 그 다음이다. 그 바뀐 거예요. 그 국가 단위가 돼. 그 선진 국가에 가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 해방이 됐거든요. 해방이 되고 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민관이 뭐 이전 죽어도 한이 없다고 나라를 다시 찾게 되니까 이전 죽어도 한이 없다고 그 애국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났는데요. 그 전쟁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때 우리 국가 단위의 조력이 생겼어요. 민족과 국가가 하나가 됐어요. 그게 오늘 만든 거예요. 그 과정을 밟아서 오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선진국가가 되려고 하게 되면 그 과정이 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 책임을 이제 우리 나이 든 사람들 좀 먼저 깨닫고요. 후배들에게 또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그 가운데 하나만 좀 그 얘기를 하도록 하죠. 모든 이제 후진국가 또 신생국가들은요 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초책 과정은 이제 우리는 언제 겪었는 거 아니?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시작했어요. 전두환 정권이 끝날 때까지가 그 초창기입니다. 근데 이때는 모든 신생국가나 후진국가가 한 번씩 겪었던 이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공무원의 국민 위해서고요. 강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이건 힘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초창기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과정 부끄럽게 보냈는데요. 자유당 때 이승만 박사가 자기 후계자인 이기봉 씨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경찰을 지으시라고. 그러면 우리 자유당 정권은 끄떡없다고 말이죠. 근데 나도 신문에서 그거 보고서는 그렇지 뭐 그래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후진국가야. 힘이 지배하는 사회야. 지금 북한이 바로 그렇거든요. 아프리카는 다 그렇고요. 아프리카 나라를 보면 다 그 힘이 지배하는 사회죠. 북한에 이제 김정일 때입니다. 우리나라 대표가 이제 북한에 가 만났는데요. 김정일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5년만큼 대통령이 바뀌고 하니까 내가 믿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선군 정책이라고 군대가 먼저라고.
내가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동안 나 믿으라고 말이죠. 나 믿다 변함이 없다고. 근데 그건 아주 후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철학 그대로거든요. 근데 그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후진 국가는 군대가 정치를 쥐고요. 독재가 나오는 게 이게 후진 국가야. 우리도 전두환 정권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그 고비를 이제 넘겨가지고서 국가다운 국가를 이제 옮아와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 단계가 민관이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야. 법치 사회예요. 그렇게 되면 군대가 장악하는 게 아니고 정치가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가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고 군대는 그 밑에 있게 되고 말이죠. 예, 법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와 정부와 법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이거 이제 성숙도에 가기려고 하면 오랜 세월이 갑니다. 가는데 요새 우리 사회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뭐 갑질이다, 가불관계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다시 강자가 가려고 그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허락할 수가 없다 말이죠. 법치국가는 정의의 질서가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와 정권, 정치와 법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 가치관은 여기 이제 힘인데요. 여기 힘이 아니고 민관이 정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국가적으로 자꾸 이제 떠들고 그럽니다. 예,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뭐 여름 휴가가 돼서 갈 때 뭐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까지 갔다고 말이죠. 그런데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이 단계에 왔습니다. 그런데 다들 생각한 민관이 이 단계를 끝나는 걸 좋아합니다. 이 단계를 이제 끝나고 요거만 잘 되면 된다 하는데 선진사회가 되게 되면요 또 한 단계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 단계를 우리가 많이 고정적인 개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법이 없어도 다 사는 사회 말이죠. 뭐 이렇게 정치 가지고 이제 자꾸 뭐 적폐청산이 떠들지 않아도요. 국민들이 질서를 가지고 사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가치, 도덕적인 가치가 생활화하는 것이 선진사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회도 있는가 하고 쉽게 생각하는데요. 여행을 해보면요. 부러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브라파 가게 되면 다른 나라, 뭐, 네덜란드하고 스위스하고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는데요. 전 스위스에는 이제 몇 번 가봅니다. 62년에 처음 이제 스위스에 가보았는데요. 그때 스위스 사람들이 나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스위스에는 교도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 교도소에도 죄수가 없을 때에는 문 열어놓고 흰깃발 띄운다고 말이죠. 근데 작년까지는 석 달 동안 흰깃발이 올라가 있었는데 요새는 안 된다고 그래요. 요새는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남부 이탈리아에서는 노동자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 노동자들이 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흰깃발을 못 띄운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위스 사람들끼리 살면 범죄자가 없다. 사회학이 없다. 왜? 질서가 다 차지해 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법을 어기더라고 말입니다. 그게 질서사회입니다. 그게 질서사회입니다. 또 여러분이 많이 여행하는 나라 가운데 카나다입니다. 오래전에 신문에서 나도 봤는데요. 고려 대학생들 보고서 너희들이 이민 가면 어느 나라에 가고 싶으냐 하는데 캐나다가 제일 많대요. 또 공무원들 보고서 외국에 만약에 이민 가 살 수 있다 하게 되면 어느 나라 가고 싶으냐 하는데 캐나다가 제일 많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요 상당히 우리하고 달라요. 질서사회. 항상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아요. 우리 지금 정치 가지고 떠들고 사는 집에 사는데요. 그거 없어요. 내가 만약 캐나다 가서 농사꾼을 만나가지고서 우리 녀석 또 헌법 바꾸느라고 바쁘고 그런데 너희 나라 헌법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우리나라도 헌법 있나 그래요. 세상에 헌법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 없는 나라 어디 있냐 하면 그저 문제가 생긴 뭐 영국 거 보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문제냐고 말이죠. 그 질서사회야. 사회학이 없어요. 그럼 거기에 가려고 하게 되면 하나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는 희부고요, 여기는 정의사회고, 여기는 질서사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만 보게 되면요, 우리 현실에 보면 정의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3의 문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는 맹관이 우리 좌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관이에요. 그 맹관이 막스주의는요, 정의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는 그 수단이다, 그 방법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평등한 사회입니다. 모든 정의는 그 사회를 가는 길이 옳으냐 옳지 않냐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위치에서 보게 되면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데 그렇다 하는 생각합니다. 당장 이제 요새 우리 귀족노조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노동조합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많이 탄압했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저는 인권 탄압이라고 말이죠, 너무하다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탄압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요, 저 박정희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왜 이렇게 아주 출발부터 못하게 탄압했을까 내 생각이 돼요. 그분이 아마 군대에 있을 때 노동당원이었을 겁니다. 노동당원들은 다 똑같이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모든 근로자들은 정권을 잡을 때까지 파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는 어디 가나 공식이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파업합니다. 정권 잡은 다음에는 절대 파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는다는 게 뭡니까? 평등사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만 하면 그 다음에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걸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까 지금 노동조합을 억압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한국 경제에 희망이 없다, 아마 그걸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그때 노동조합을 지금같이 지급했으면 한국 경제는 성장 못했습니다. 또 이제 요새도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 하면요, 우리 이렇게 파리바게뜨가 뭐 보충에 걸렸다 그런데요, 다들 우리가 생각하기엔 민관이 그 회사가 그래도 그 뭐 제빵 회사로서 우리나라에 하나의 모범적으로 성공한 데 무척 고생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제 정부에서 갑자기 그 가게에서 빵 만드는 사람에게는 정규직 사원을 고용해라 그러면 월급을 올려줘야죠. 보험을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려고 하니까 빵값이 30%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빵값 30% 올리게 되면요, 다른 회사한테 손님 뺏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못하겠다 말이죠. 해라. 그게 법정에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민관이 자칫하게 되면요, 모든 개인 기업을 정부가 관리하게 되면 평등으로 갑니다. 그게 목적이 되게 되면 정치 방향, 경제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요, 뭐 이렇게 러시아도 지금 뭐 소련은 무너지고 러시아가 돼서 실질적으로 야당이 없잖아요. 야당 안 키우거든요. 중국은 야당이 없고요. 그 정치에서는 그쪽으로 가게 되면 힘이 하나가 있어야지, 두 개가 있으면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또 없는 건 민관이 개인 기업이 잘 없습니다. 북한에 가게 되면 개인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2년 있다가 하는데요, 농사 짓던 사람들이 땅을 다 국가가 가지게 되면요, 열심히 농사해서는 갖다 다 바칩니다. 그리고 난 또 배급을 받아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다 바친 것보다도 배급이 적으니까요, 의욕이 안 생기거든요. 저 남방에 가면 칠레라고 있죠. 거기는 바닷가에 갔는데요, 생선을 좀 먹고 싶어요. 바닷가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해봤어요. 요새 바다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냐 그랬더니 많이 있거는 저게 우리는 관심 없다 그래요. 왜 그랬냐고. 우리가 물고기 잡으면 다 갖다 바치고 배급받는 건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많이 안 잡아도 괜찮다고 말이죠. 개인기업, 평양에는 서울, 북한에는요, 장마당 개인기업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모든 걸 반환하게 되면 이제 평등으로 자꾸 가게 되면 이제 그래요. 그전 뭐 이제는 이런 걱정은 안 해도 괜찮죠. 이제는 때가 지나서 안 돼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방향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그 노무현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제 브레인이 있죠. 교수들이 있고 이제 그렇죠. 그 지도 교수죠. 그 방향 제시해주는 교수인데요. 그분이 무슨 세미나에서 뭐 발표한다. 그래서 나도 가서 이제 듣는데요. 교육 정책을 얘기하면서요. 중고등학교 평준화는 이제 됐다고. 앞으로 이제 국립대학의 평준화가 남아있고 사립대학의 평준화까지 되게 되면 우리 교육 목표는 도달한다고 그래요. 나라 그 앉아서 암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몇 개 나라에서 다 실패한 거고 세계가 가는 방향을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내 아주 가까운 제자가 독일서 학위를 얻어가지고요. 독일서 강의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세미나가 있고 발표하는 게 있으면 이제 자주 가요. 자주 갔다 오는데 뭐 한 20년 가까이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에 다 잘 알죠. 한 번 나 만나더니 그래요. 선생님 150년 전에는요. 미국이 독일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건 불가능했다고. 누구도 이게 믿지 않았다고. 근데 요새 미국에 쭉 가보니까 앞으로 150, 100년 동안은 독일은 미국 못 따라간다고 해요. 앞으로 100년은 미국 그늘 밑에서 하지 못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고 가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는 대학 경쟁에서 그만 졌다고. 독일은 사립대학이 없습니다. 전부 주립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정변수 예산이 다 비슷합니다. 근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 예산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독일의 4개, 5개 대학의 예산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산이 많다 적다는 건 대학의 부자다 뭐 하는 게 성과예요. 학자와 한 번의 성과가 경쟁에 졌다고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대학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울대학 총장으로 있다가 정치한 정운찬 총장도 뭐그저 쉽게 그런 얘기 하대요. 세계 100대 대학 가운데 실질적으로 10개 대학만 거기 올라가면 우리 선진국가 된다고 말이죠. 뭐 삼성, 현대만큼은 못해도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기업이 10개만 있으면 우리 경제는 국제 무대에서 걱정 없다고 말이죠. 이제 그거 이제 우리가 보는 정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대학까지 평준화하겠다 하니까요. 정의는 평준화에 대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도 이제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의 정의관은 어떤 거 아니냐 말이죠. 더 많은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정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에 제일 많은 나라가 이제 미국이거든요. 선의의 경쟁을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나도 이제 잘 미국을 모르는 때가 있으니까요. 한번 미국 교수 만나서 총기 사건이 저렇게 자꾸 나는데 저거 통계해야지. 그럼 너도 어떡하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수 하는 말이 뭔가 아니 통제하는 건 쉽다고. 그 내략도 하면 된다고. 아메리카의 꿈은 그게 아니고 무기 가지고 싶은 사람은 다 가지더라도 사건이 안 나는 나라 만드는 거. 그게 아메리카의 꿈이지. 통제한다고 하니 그건 아메리카의 꿈이 아니라고 말이죠. 자유를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이제 나 같은 사람 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정의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면 되느냐. 이건 이제 천주교가 요사에 꺼내놓은 개념인데요. 정의란 무엇인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임이 정의다. 정치고 경제고 뭐이고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책임, 의무, 그게 정의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 이제 모든 종교가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서 사회가 가게 되면요. 아량이 있어야 하고요. 대화가 있어야 하고요. 용납할 줄 알아야 하고요. 뭐 뜻을 모을 수 있는 윤리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그거이 없기 때문에 사회학이 아주 뭐 자꾸 팽창하지 않아요. 그건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사회인데 안 되죠. 이제 거기에 가려고 하게 되면
아마 한 4, 50년 더 걸리겠죠. 그런데 그건 우리 나이 좀 많은 사람들이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전제 어디 가든지 그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보면요. 요즘 리더십을 연구하니 어떻게 사업에 성공하는가, 어떻게 정치에 성공하는가, 성공을 표준 삼는 리더십인데요. 그건 그렇게 빨리 오는 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돼요. 모든 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을 우리가 후배가 따라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비로소 이제 진정한 의미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겠는데요. 이제 그래서 결론 삼아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생기면 LA에 가시게 되네요. 미국에. LA에서 조금 변두리에 가게 되면 리버사이드 시티라고 하는 자그마한 중소도시가 있습니다. 그 시청이 있는데요. 시청 앞에 길다란 이제 공원이 있어요. 동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맨 앞에는요,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백인이 아니고 흑인 인권 운동하다 암살당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동상에 있는가 하니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동상에 있는가 하니 미국 사람도 아니고 서양 사람들은 인도의 간디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난 거기 가서 그 세 사람의 동상을 보고서요. 중소도시에 지나지 않는 이 백인 사회에서 흑인, 한국 사람, 인도 사람의 동상을 세워주는 나라, 그건 참 좋은 나라입니다. 모범은 거기에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따라갈 만한 지도자 정신이 여기에 있다고 말이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세 사람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인데 우리 도산 선생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도산 선생이 나라를 빼앗기고 나니까요. 살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뭐하니 지금 독립을 갖다 준다고 해도 우리는 독립 못한다. 왜? 국민이 자라지를 못했다. 독립국가가 늘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없다 말이죠. 그럼 독립 이전에 필요한 게 뭔가? 국민을 키우는 거다. 국민을 키우려고 하면 내가 자라야겠는데 우선 내가 배울 걸 배워야겠다. 그래 이제 미국에 가는 거예요. 가니까 옛날 발붙일 곳이 없잖아요. 그 일대가 이제 오렌지 농원입니다. 오렌지 농원인데 그 농장주를 찾아가서 하루 일하고 하루 임금씩 받거든요. 그 사람도 이제 매일 임금 받는데 가서 나 좀 일 시켜달라고 말이죠. 그 농장주가 가만 보니까 믿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너 며칠 와서 일해보고 마음에 들면 계속해서 간다 말이죠. 그래서 도산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뭐 내가 그 농장의 주인 된 것 같이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 농장주가 얼마 동안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백인이나 흑인들은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와서 일하는데 저 젊은 애는 그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됐단 말이죠. 됐다. 돌아다니면 자랑했다고요. 우리 농장에 미사안이라고 하는 한국 젊은 애가 왔는데 그렇게 성실하다고 말이야. 감독 안 해도 다 혼자 일한다고 말이죠. 그 아주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떠나세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죠.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미스터 안이 한국에 와서 정신적 지도자가 됐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 농장주들이 멋있는 거 아니, 그 젊은이가 그렇게 됐구나 말이죠. 그래서 한인협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말이죠. 우리 도산의 동상 세우자고 말이죠. 그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세 사람에게 꼭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고 하니,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갈 때에 내 시간과 노력과 목숨까지 다 바쳐서라도 가장 소중한 책임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봐요. 마틴 루터 킹은 뭐고 하니, 흑인들의 인권이다. 도산 선생 우리 민족이 국민답게 사는 거다. 간디 선생 꿈은 뭐고 하니, 정직한 사회, 폭력이 없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거 위해서 다 목숨 바친 사람들이야. 그 땅에 가서 남은 거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를 모범을 좀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줘야겠는데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안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습니다. 그 가지고 사는 가정의 아들, 딸들은 이 다음에 나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걸 못 가지고 가진 사회에서는 훌륭한 인재가 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한번 우리 더 나이 드시기 전에요, 우리 인생의 진로, 생의 가치, 내 생의 목표를 한 번쯤 좀 생각하면 우리도 빠른 시일 안에 이 질서, 정의의 질서를 넘어서 질서 사회를 넘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자신이 좀 재촉하고 행복을 만들어주고 또 우리도 보람있게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 좀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우리 박수로 오늘 20대 어른이시고 고 철학자의 강의를 우리가 정말 소름 끼치도록 눈물 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